주말 사이에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와 쌍방울 전 부회장 헬멧남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조선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만배 금고지기 이모 씨, 최모 씨 구속이 됐고 이제 은닉 재산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서 어제 소환 조사까지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김만배 씨의 입을 열기 위한 열쇠로 은닉 재산을 추적하면서 이걸 동결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김 씨의 전 직장 후배의 자산 120억 원도 동결했다고 합니다. 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지난 13일 이 씨와 최 씨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가 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14일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만큼 은닉 재산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김 씨의 입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은 김 씨가 재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24일 김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 직전에 검찰이 김 씨를 계속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추가 구속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구속 사유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된다면 그때는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만큼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재구속 가능성까지 지금 법 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은닉 재산을 추적하면서 김만배 씨를 압박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단 변호사님 마음의 동요는 충분히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 신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단 동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련되어 있는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되고 나서 일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해서 볼 수 있고요. 이제까지 김만배가 다른 남욱 등의 사람들과 진술의 태도가 달랐던 점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 김만배가 자신의 그런 범죄 수익과 관련되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다. 만약에 진술을 남욱과 같이 진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범죄 수익에 대해서 몰수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진술의 태도가 달랐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까지 입을 다물었던 진술의 태도가 급격히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재구속과 관련되어서도 원래는 다른 혐의로 검찰이 구속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재판을 하면서 구속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새로 생긴다면 그러면 그때는 구속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속은 물론 범죄 수익과 관련되어서 증거 인멸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이 검찰에서는 어떠한 신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신병 확보라든지 구속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가능성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전 변호사께서도 구속 가능성, 재구속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어떠한 스스로를 해야 할 염려가 어떠한 구속 사유는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통 신병의 확보를 하는 이유가 보통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위해를 막아주기 위해서도 일부러 그 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 구속이 그냥 무조건 이런 일이 있다 해서 구속을 다시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법에 의해서 어떠한 혐의로 구속을 할 것인가. 지금 예를 들어서 범죄 수익에 대한 은닉을 지시했다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그 두 분 지금 최근에 구속되신 분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저는 이제 이 혐의로 은닉에 대한 혐의 자체로 구속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김만배 씨는 6일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김 씨 측에서는 매우 위중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김만배 씨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남편의 폐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소방청에서는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고 본인도 내가 자해를 시도했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할 정도로 크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입원하고 나서도 SNS를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면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냐. 그래서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부분은 참 다행이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김만배 씨의 부인의 입장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피도 굉장히 많이 흘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엇갈리는 걸까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구조를 했던 소방방재청의 의견이 사실은 네. 최초 의견이기 때문에 그게 신빙성이 실리는 건데 사실 그 과정에서도 또 김만배 씨가 변호인에게 내가 자해를 시도했다니까지 또 통화를 했다 그러는 또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증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인의 말은 조금 다른 것. 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제 김만배 씨가 이 사건의 굉장히 핵심적인 증인이고 또 관계자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또 증거 말하자면 마지막 지금 진술의 합치성을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중증이라 그러면 검찰의 조사라든가 이 소환 일정이라든가 이게 자꾸 뒤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시간이 조금 더 벌릴 수 있고 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좀 이런 그 김만배 씨 측에서는 조금 더 이런 병세 혹은 이제 이 어떤 극단적 시도로 인한 그런 것들의 이제 상황들이 조금 더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다 해서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어서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결국은 검찰이 결국 병원에 물어서 직접적인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이 상황, 이 위중증한 상황이 어디까지인가를 보고 그다음에 소환 조사 일정이라든가 추가 조사 일정을 마무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 씨 측 부인의 입장은 뭐 주장에 저도 불과한 것으로 보고 중요한 건 검찰이 병원 측과 의료진의 상태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 정진상, 그리고 김만배 씨의 최측근들까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지금 구속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이들의 구속과 함께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가진 자가 범인 맞습니다. 그건 계좌 추적을 하든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 다 밝혀질 일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또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물이 드러났고 저와 관계된 사람 그 뇌물 받았다는 그 사람 말고 없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없지 않습니까? 이익을 나눈 자가 범인이다. 이익을 나눌 수 있게 한 사람이 이익을 나눌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공범이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작물 나눈 자가 도둑이죠. 정말 참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다. 그리고 돈을 받게끔 만들어준 자가 공범이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강조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그 흐름을 이재명 대표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인데요. 검찰이 정진상, 이재명 대장동 결재 사전에 검토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소장에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수사도 불가피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은 428억 원 약속받고 배당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그리고 김만배 씨 측에게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 또 하나 자금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자금 세탁된 돈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사용된 것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내는 동안에 대장동 관련 주요 결제 보고서, 문건 등을 모두 사전에 검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정 전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동지 관계로 보는 만큼 이 대표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재명 대표도 소환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강선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어떻게 응할 것 같습니까? 그 정진상 전 실장이 그 정책 실장으로서 그 대장동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정책 실장으로서 당연한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검토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결재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으로서 당연한 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범죄 혐의가 있었느냐를 검찰이 소명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좀 많이 무시된 것 같다. 왜냐?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의회와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심사위원이라든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정책적인 보고를 이재명 시장에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결재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만 가지고 무조건 이재명 시장이 잘못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인데 그게 과연 쉬울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전 검토하는 것은 실장으로서 네. 당연한 것이다. 네.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어떤 공모 관계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지적이셨고, 예, 김재섭 의원님. 그런데 정 실장이 사실은 성남시 내에서 어떤 직급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를 보면 사전 검토를 했다라는 것이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6급 별정직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5년간 결제한 그 문서의 건수가 한 7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급 별정직의 공무원이 사실 그 많은 문서들을 결제하고 특히 저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관계, 그다음에 뭐 민간 여기에서도 이권 개입이 많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의 아무런 비호나 아니면 아무런 어떤 허락 없이 결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수사 방향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검찰의 칼날이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 점점 향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겠죠. 측근들이 다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만배 씨입니까? 그 양반이 또 자해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당 대표를 내놓고 그리고 나는 내 혼자의 상황을 해도 당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역시 이재명답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권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하기 나름이죠. 자, 과연 서른 의원의 주장대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특혜가 주어졌다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해드린 부분인데요. 신문을 한 번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때 이재명만 1억 원, 타 후보의 2배를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건 후보들이 조직을 운영하고 그리고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게끔 소정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걸 얘기하고 이건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당시 6월 보궐선거 때 민주당 다른 후보들에게는 5천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5천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서 한 번 더 5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타 후보들에 비해서 2배나 더 많은 돈을 챙겼다는 겁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민주당에서 처음 보조금 5천만 원을 받은 뒤에 그게 5월 13일이었습니다. 추가로 5천만 원을 받은 시점은 보궐선거 투표일 이틀 앞둔 5월 30일이었습니다. 이 후보가 당시 맞붙었던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시점이었고 선거 판도에 위기감을 느낀 당 지도부가 추가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은 당 지도부가 판단해서 어디에 얼마나 쓸지 물론 똑같이 다 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 상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렇게 주어졌느냐 하는 부분에서 형평성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5천만 원씩 총 2차례 1억 원을 받은 이재명 대표였고 나머지 6명 후보들 김한규, 김지수, 김병관, 김용락, 나소열, 원창록 5천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김한규 지금 현재 의원 당시 후보만 제외하고 나머지 이 5명의 후보들은 다 탈락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더 박빙의 승부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겠지만 이들에게는 추가적인 5천만 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일단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설전 변호사님? 당시 선거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당초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출마를 하냐 마냐
이걸로 상당히 뭐 논쟁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막판까지도 개항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당 내에서도 말이 많았고 당 외적으로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당시 이재명 당시는 이제 지금의 당 대표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선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왜 돈이 더 갔냐? 인력이 그만큼 더 투입이 되고 이제 당에서도 지원 인력들이 가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쓰이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더 들어간 것뿐이고 뭐 나중에 다 상환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불법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